한국 60대 사망 원인 1위. 정말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시는 병이죠. 뇌졸중에 대해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게 왜 그렇게 무서운 건지, 또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는 뭐가 있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예방법, 이런 것들을 여러 전문가 의견들 속에서 핵심만 딱 뽑아서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네, 맞습니다. 뇌졸중, 이게 크게 보면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그리고 터지는 뇌출혈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네네. 둘 다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거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죠. 근데 다행인 건 자료들에서도 계속 강조하듯이 예방 가능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예방이 가능하다는 게 중요하네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요, 뇌졸중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무섭다 이런 공포를 좀 줄이시고 당신의 그 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좀 실질적인 정보들, 이걸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저희는 당신이 꼭 아셔야 할 정보들만 딱 명확하게, 그리고 기억하기 쉽게 그렇게 풀어내는데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그 자료들 쭉 보니까요, 전문가분들이 뇌졸중을 가장 비참한 병이다, 아니면 절대 걸리고 싶지 않은 병이 1위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던데, 이게 단순히 사망률이 높아서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뭔가 좀 더 근본적으로 무서운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암이나 심장병도 당연히 무섭죠. 근데 뇌졸중은 정말 예고가 거의 없어요.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 이게 정말 큰 공포 요인이죠. 뇌 몸 안에 시한폭탄 같은 게 자라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그냥 일상을 보내다가 정말 순식간에 삶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무서운 건 바로 그 뇌세포 자체의 특성이에요. 뇌세포요? 네, 뇌는 한번 손상되면 재생이 거의 안 돼요.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예를 들어 간세포나 피부세포는 다치면 스스로 회복하고 재생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뇌는 그게 거의 없어요. 그 점이 진짜 핵심이네요. 한번 망가지면 그냥 끝이다.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 그 후유증이 그렇게 심각한 거군요. 반신마비, 언어장애, 인지기능 저하. 와, 자료 중에는 어떤 전문가분은 차라리 그냥 돌아가시는 게 낫겠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후유증이 심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쵸. 65세 이상 환자 1년 내 사망률이 30%나 된다는 통계도 봤는데, 사실 후유증의 그 심각성을 생각해보면 살아남는 게 어쩌면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점을 모든 자료가 정말 한 목소리로 강조하는 겁니다. 특히 그 뇌출혈 있잖아요. 네. 뇌출혈은 뇌경색보다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자료마다 조금씩 수치는 다른데요. 보통 뇌경색 급성기 사망률을 한 5% 내외로 보거든요. 5%요? 네. 근데 뇌출혈은 40%에서 많게는 50%까지도 얘기가 나와요. 그 정도로 예후가 훨씬 나쁩니다. 40%에서 50%요? 와, 차이가 엄청나네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뇌조직 자체가 굉장히 연약해요. 두부 같다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혈관이 탁 터져서 피가 확 뿜어져 나오면 그 압력 때문에 물리적으로 뇌가 손상되는 것도 있고요. 압력 때문에. 네. 거기에 더해서 그 혈액 성분이 뇌 조직에 직접 닿으면 화학적인 독성 반응을 일으켜요.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에 굉장히 넓은 범위가 손상되는 거죠. 물리적 손상에 화학적 손상까지 더해지는 겁니다. 물리적인 압력에다가 화학적 손상까지 더해진다니, 뇌출혈이 왜 그렇게 더 위험한지 이제 좀 확실히 알겠습니다. 결국은 뇌졸중은 그냥 생기는 것 자체를 막는 게 최선이다, 이런 결론이네요. 맞습니다. 예방이 최선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뇌졸중, 그러면 우리 몸은 과연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이걸 좀 알아봐야겠죠. 자료들에서 진짜 일관되게 등장하는 핵심 키워드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갑자기. 네, 맞습니다. 갑자기. 이 부사를 정말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평소랑 다르게 정말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쭉 빠진다거나, 아니면 감각이 좀 둔해지는 느낌, 네. 또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아니면 상대방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증상, 그리고 갑자기 너무 어지러워서 서 있거나 걷기가 힘든 상태, 또 갑자기 물체가 두 개로 보이거나 시야 한쪽이 잘 안 보이는 증상, 그리고 갑자기 얼굴 한쪽 근육이 마비돼서 입꼬리가 처진다거나 눈이 잘 안 감기는 증상, 이런 것들 중 하나라도 갑자기 나타났다, 그러면 즉시, 정말 즉시 뇌졸중을 의심하고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진짜 갑자기가 핵심이네요. 그리고 그 응급상황 대처법으로 FAST 원칙, 이것도 여러 자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더라고요. 네, FAST 꼭 기억해야죠. F, 페이스, 얼굴마비 확인. 웃어보거나 이해보라고 해서 한쪽 입꼬리가 내려가는지 보는 거. 그렇죠. A, arms, 팔마비 확인. 양팔을 앞으로 이렇게 90도로 들고 눈 감고 한 10초 버텨봐라 했을 때 한쪽 팔이 스르륵 내려오거나 돌아가는지. 네, 확인하고요. 언어장애 확인. 뭐 간단한 문장, 예를 들면 대한민국 만세나 아까 자료에 나온 맘마, 랄라, 가가 같은 거 따라 해보게 하거나 이름이나 주소 물어봤을 때 발음이 좀 이상하거나 엉뚱한 대답을 하는지. 네, 그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T, 타임. 증상이 언제 시작됐는지 그 시각을 최대한 정확히 파악하고 즉시 119에 신고하는 거. 이게 특히 뇌경색 같은 경우에는 그 혈전 녹이는 치료, 혈전 용해술 같은 거 골든타임이 증상 생기고 나서 3시간, 뭐 늦어도 4.5시간에서 6시간 아니라고 하니까 와, 시간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시간이 생명입니다. 특히 그 두통 중에서요, 벼락 두통이라고 불리는 증상이 있어요. 이거 정말 주목해야 합니다. 벼락 두통이요? 네, 말 그대로 정말 난생 처음 경험하는 누가 망치로 머리를 꽝 때린 것 같다거나 아니면 머릿속에서 폭탄이 팍 터지는 것 같은 그런 극심한 두통이 정말 갑자기 시작되는 경우예요. 이게 그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일 수 있습니다. 아, 뇌동맥류 파열. 네,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두통이 시작된 그 정확한 시점,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의사가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물었을 때 어제 저녁 8시 반쯤 TV 보다가 갑자기요. 이렇게 특정 시점을 명확하게 말할 수 있다. 그러면 단순 편두통보다는 뇌출혈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시점을 기억하는 게 단서가 되는군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증상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자료에서 본 것처럼 설거지하다가 잠깐 접시를 놓쳤는데 금방 괜찮아졌네? 라든가 아니면 아주 잠깐 말이 좀 어눌했는데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 이런 것도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된다고 엄청 강조하셨어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일과성 뇌어혈 발작, 영어로는 TIA라고 하죠. 이게 정말 강력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TAA요? 네, 이건 뭐냐면 혈관이 잠깐 막혔다가 운 좋게 그냥 저절로 다시 뚫린 상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당장은 증상이 사라졌지만 이게 곧 큰 뇌경색이 올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예고편 같은 겁니다. 아, 예고편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했다면 어휴 괜찮아졌으니 다행이다 하고 넘길 게 아니라 반드시 즉시 병원에 가서 원인을 찾고 예방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좀 주의해야 할 두통 양상이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누우면 더 심해지고 특히 아침이나 새벽에 두통이 심하다거나 반대로 앉거나 서면 심해지는데 누우면 좀 나아지는 두통, 그리고 일반 진통제로는 전혀 듣지 않는 만성적인 두통, 또 구토나 아주 심한 어지럼증을 동반하는 두통,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목 긴장성 두통이나 편두통과는 좀 다른 원인, 예를 들어 뇌압이 높다거나 외척 수액이 센다거나 이런 걸 의심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전문가 진료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두통 양상도 잘 살펴봐야겠네요. 심지어 그 자료에 나온 사례 중에는 갑자기 성격이 확 변하거나 아니면 음식 맛을 전혀 못 느끼거나 이상하게 짜게 먹는 그런 미각 변화, 또는 자기 몸의 한쪽이나 주변 공간의 한쪽을 아예 인식하지 못하는 편측 공간 무시, 뭐 이런 증상도 드물지만 뇌졸중 신호일 수 있다고 해서 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증상들이네요. 이건 진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평소랑 다른 그런 미묘한 변화를 빨리 알아채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주변의 관심이 중요하죠. 네, 그렇다면 이런 뇌졸중, 이게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그리고 터지는 뇌출혈, 이렇게 나뉘는데 원인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네,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뇌경색의 주범은 역시 동맥경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뇌경색의 가장 흔한 원인은 바로 동맥경화입니다. 혈관 안쪽에 콜레스테롤 같은 지방 찌꺼기가 쌓이고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혈관 벽이 점점 두꺼워지고 딱딱해져서 결국 혈관이 좁아지는 현상이죠. 네. 이 동맥경화를 막 가속시키는 5가지 주요 위험 요인이 있어요. 자료들에서 다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건데 바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그리고 과도한 음주, 이 5가지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음주. 딱 5가지네요. 네, 이런 위험 요인들이 관리가 안 되고 몇 년, 몇십 년 이렇게 지속되면 혈관 내벽에 상처가 생기고 그 자리에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쌓여서 죽상경화반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게 뭐 불안정해져서 터지거나 아니면 혈류가 느려지거나 하는 이유로 혈전, 그러니까 피떡이 딱 생겨서 혈관을 완전히 막아버리면 그 혈관이 피를 공급하던 뇌 영역이 손상되는 거죠. 이게 바로 뇌경색입니다. 아, 그 죽상경화반이 문제군요. 그렇죠. 근데 좀 흥미로운 점은 자료 중에 그 한의학 박사님 자료가 있었잖아요. 거기서는 서양의학 관점이랑은 조금 다르되 혈압약을 너무 과도하게 써서 혈압을 지나치게 낮추는 경우예요. 그러면 혈류 속도가 너무 느려져서 오히려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기고 이것 또한 뇌경색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시각도 제시하셨더라고요. 아, 혈압을 너무 낮추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관점도 있군요. 그럼 뇌출혈은 어떤가요? 이것도 터지는 위치에 따라 원인이 좀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네, 뇌출혈은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뇌 조직 안쪽 그 미세한 혈관들이 터지는 뇌실질 출혈이에요. 이것의 거의 압도적인 원인은 바로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이요? 네, 높은 혈압이 오랫동안 계속 유지되면 뇌 속에 있는 그 작은 혈관들의 벽이 점점 약해지고 손상되다가 결국 그 압력을 못 견디고 뻥 터져버리는 거죠. 아, 고혈압 때문에 약해진 혈관이 터진다. 그렇죠. 둘째는 뇌 표면을 덮고 있는 얇은 막, 지주막이라고 하는데 그 아래 공간에 있는 비교적 굵은 혈관이 터지는 지주막하 출혈입니다. 이 경우는 한 80%에서 85% 정도가 뇌동맥류라는 뇌혈관 꽈리가 터져서 발생합니다. 뇌동맥류, 그 혈관 꽈리요? 네, 뇌동맥류라는 건 뭐냐면 선천적으로 혈관벽 일부가 좀 약하게 태어난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후천적으로 고혈압이나 흡연 같은 것 때문에 혈관벽이 약해지면서 혈관의 특정 부위가 이렇게 꽈리처럼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상태를 말해요. 아,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거. 네, 평소에는 이게 아무 증상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딱 터지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벼락 두통 있죠. 그런 극심한 두통과 함께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원인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고혈압 관리 그리고 혈관 건강 유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근데 정말 다행인 점은 자료들 속에 여러 전문가분들이 뇌졸중을 멸종 가능한 병이다. 즉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한 목소리로 강조하신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예방법, 핵심은 뭘까요? 단연코 고혈압 관리입니다. 이건 뭐 거의 모든 자료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뇌졸중 환자의 약 70% 정도가 고혈압을 가지고 있다는 통계도 있고요. 70%나요? 네. 그리고 수축기 혈압, 그러니까 윗혈압을 단 10mm를 낮춰도 뇌졸중 발생 위험을 거의 40% 가까이 줄일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는 정말 인상적이죠. 10만 낮춰도 40%나요? 와,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 혈압약, 이거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 이런 부담감 때문에 진단 받고도 치료를 좀 미루거나 아니면 마음대로 그냥 중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아, 약 먹기 싫어서. 네,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은 이겁니다. 일단 약물 치료를 시작해서 혈압을 목표치, 보통 130에 80 미만으로 안정적으로 조절을 하면서 동시에 생활 습관 개선, 그러니까 뭐 짜게 먹지 않고 운동하고 살 빼고 이런 걸 같이 하는 거죠. 네, 병행하는 거군요. 네, 병행해서 점차 약 용량을 줄여나가거나 궁극적으로는 약을 끊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 이게 가장 현명하고 안전한 접근법이라는 겁니다. 일단 약으로 조절하고 생활 습관 개선으로 줄여나가거나 끊는 걸 목표로. 좋은 방법이네요. 혈압만큼이나 당뇨나 고지혈증 관리도 중요하겠죠? 당연하죠. 당뇨병 환자분들은 그 혈당 조절의 장기주표인 당화혈색소 있잖아요. 이걸 7.0% 미만으로 관리하는 게 좋고요. 만약 당뇨병 전 단계거나 위험군이다. 그러면 더 엄격하게 6.0% 미만을 목표로 관리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고지혈증의 경우는 그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재서
개개인의 심혈관 질환 위험도에 따라서 100 미만, 아니면 아주 고위험군이면 70 미만,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목표치를 정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하고요. 네, 개인별로 목표치가 다르군요. 그리고 정말 이건 모든 전문가가 진짜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건데요. 흡연, 이건 혈관 건강에 정말 최악입니다.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아, 흡연은 정말. 네. 네, 니코틴이랑 담배 속 그 수많은 유해 물질들이 혈관을 막 수축시키고 염증 일으키고 동맥경화를 직접적으로 악화시키거든요. 금연은 두말할 필요 없이 필수죠. 네, 필수. 생활 습관 개선도 중요하다고 하셨죠. 식단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생활 습관 개선 중요합니다. 식단 쪽에서는요, 그 자료들 보면 청국장이나 나토 같은 발효콩식품, 이게 혈전 녹이는 효소, 나토키나제라고 하죠. 그걸 함유하고 있어서 추천되더라고요. 아, 청국장, 나토. 네,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같은 거요. 아니면 들깨나 호두 같은 견과류, 이런 거 섭취를 늘리는 게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그 외에도 비타민 K나 엽산 많은 녹색 잎채소, 식이섬유 많은 통곡물, 이런 거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은요? 반대로는 그 트랜스 지방 많은 튀김이라 가공 과자류, 아, 튀김. 네, 그리고 포화 지방이랑 콜레스테롤 많은 붉은 육류. 자료 중에 풀 먹인 소고기는 오메가3 비율이 좀 괜찮다, 이런 의견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과다 섭취는 피하는 게 좋겠고요.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 그리고 설탕 들어간 음료수, 이런 건 최대한 줄이는 게 좋습니다. 아, 그리고 물, 그냥 맹물을 자주 마셔서 혈액이 끈적이지 않게 하는 습관도 아주 중요합니다. 네, 수분 섭취. 식단만큼이나 운동, 수면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죠. 그럼요. 하루에 만보 걷기 같은 꾸준한 유산소 운동, 또 근력 운동도 같이 해주면 좋고요. 그리고 적정 체중 유지하는 거, 밤에는 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을 취하는 거, 이것도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족욕이나 반신욕 같은 것도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팁도 있었고요. 네. 뇌 건강 자체를 위한 활동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네. 뇌를 좀 건강하게 하기 위한 활동들. 예를 들면 젓가락질이나 악기 연주, 뜨개질, 글쓰기 같이 손을 좀 정교하게 사용하는 활동이 뇌를 자극하는 데 좋다고 하고요. 또 얼굴 근육을 다양하게 움직이는 거, 특히 자주 웃는 거요. 이게 뇌 혈류를 증가시킨다는 좀 흥미로운 내용도 있었어요. 아, 웃는 거요? 재밌네요. 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랑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교류하면서 사회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는 거, 또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는 거, 이런 지적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도 치매 예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뇌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핵심은 결국 오감을 계속 사용하고 뇌를 계속 활동적으로 유지하는 거죠. 네, 뇌를 계속 써야 하는군요. 마지막으로 그 예방 검진에 대한 조언도 있었어요. 특히 그 뇌동맥류처럼 증상이 없는 시한폭탄 같은 거, 이걸 미리 발견하기 위해서 한 40대나 50대 이후에는 뇌 MRI나 MRA 검사, 이걸 한 번쯤 고려해 볼 만하다는 의견이었죠. 네,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매년 할 필요는 없겠지만 가족력이 있거나 다른 위험 요인이 좀 있다면 전문가랑 상의해서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주기, 그 정도로 검사를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주기적으로. 네. 근데 이게 비용 부담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 비용이 부담된다면 대학병원 말고 검진 전문센터 같은 곳에서 1.5 테슬라 이상의 장비를 이용하면 좀 더 합리적인 비용으로 검사받을 수 있다. 이런 현실적인 팁까지 덧붙여 주셨더라고요. 네, 오늘 뇌졸중에 대해서 정말 많은 정보를 깊이 있게 살펴본 것 같습니다. 아, 뇌졸중이 한번 발생하면 정말 되돌리기 어려운 그런 심각한 결과를 낳지만 또 역설적이게도 고혈압 관리나 건강한 생활 습관 실천 이런 걸 통해서 상당 부분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 이게 오늘 나눈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패스트 같은 그런 경고 신호, 이걸 잘 알고 있다가 골든타임 안에 대처하는 것의 중요성, 이것도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그 뇌동맥류 파열로에 난 지주막하 출혈은요, 평소에 정말 건강해 보이던 비교적 젊은 연령대에서도 갑자기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40대 이후라면 당신의 그 뇌혈관 상태를 한 번쯤 점검해 보는 거, 이걸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젊은 사람도 안심할 수 없군요. 그렇죠. 만약에 터지기 전에 뇌동맥류를 미리 발견한다면 요즘은
비교적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치료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미리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하다는 게 또 희망적이네요. 뇌는 한 번 망가지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 사실이 주는 무게감이 참 상당한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자료들 속 정보들, 이걸 마음에 잘 새기시면서 당신의 그 소중한 뇌 건강을 위해서 바로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 그 한 가지는 무엇일지 한번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